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유망기술과 해양수산 분야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미래기술산업연구원 전문위원으로 계신 김영 박사님으로부터 발표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정책학회 설립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참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저는 평소에 그 4차 산업혁명은 대한민국이 선도해야 된다는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유망기술과 유망기술이 각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서 우리 해양 분야에 참고할 시사점에 대해서 발제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다는 우리한테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 먼저 배경을 잠깐 소개드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1986년에 그 키스트의 한국해양연구소에 연구소 생활을 시작해서 그때 남극 세종기지를 설립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키스트와 같은 그 재단이었던 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스태피라고 하는데 거기에 가서 R&D 그 평가 이쪽을 담당했고요. 그 다음에 키스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으로 옮겨서는 국가 R&D 예산에 대해서 그 평가하고 특히 우리 예비타당성 사업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해양수산 분야에 그 예비타당성이라든지 국가 R&D 사업을 경험하면서 제가 느꼈던 그 문제를 마지막 결론에 발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2016년에 그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 언급된 이후에 저는 다른 분들은 어떠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큰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느꼈습니다. 특히 산업 분야에 있어서 그 패러다임의 변화를 느끼면서 정말 이 부분을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3년간 저 혼자 열심히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연구기관에 발표를 하고 그 내용을 우리 초, 중고등학교 과학반하고 그 다음에 대학에서 그 설명을 드리는 그런 강연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과학기술 진로 컨설턴트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역할을 하면서 학생들이 굉장히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도 미래 직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고 또 공통적인 질문들을 저한테 주셔서 제가 그거를 지금 매년 책으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매년 책을 발간하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작년에 2021년에 4차 산업혁명 시대 주인으로 살기라는 책은 네이버에서 베스트셀러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이스 브레이킹 잠깐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보다는 제가 과학기술계에 있다 보니까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1960년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나라에서 20년 전부터는 우리가 과학기술 ODA를 통해서 그 개도국에 원조를 해주는 그런 나라로밖에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으로도 그 초등학교 시절을 60년도에 서울에서 보냈는데 미국의 적십자사에서 보내준 옥수수 빵을 급식으로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 기억이 있고 20년 전부터 제가 그 과학기술 정책 ODA를 그 개도국에 교육을 하면서 이렇게 나라가 바뀌었구나 하는 것을 제 스스로 느끼고 있고요.
또 국가적으로는 여기에 베트남이 나옵니다만은 저희가 베트남전에 참전한 대가로 미국에서 사실은 키스트라는 연구기관을 선물을 받았는데 그 바텔 연구소를 참고해가지고 키스트라는 연구소를 그 선물로 받았는데 저희가 10년 전부터는 키스트 베트남을 설립하기 위해서 10년간 지금 준비를 해가지고 작년 올해 지금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교수 요원들도 파견이 될 거고, 그래서 이거는 국가적으로도 연구소를 지원받았던 입장에서 설립해준 나라로 바뀐 우리가 유일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0년 동안에 우리나라가 발전하게 된 거는 여기 계시는 교수님들, 학계에 계신 분들의 그 도움으로 교육과 산업과 과학기술이 주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60년간 이렇게 발전을 한 건데, 그걸 잠깐 수치로만 살펴보면은 그 1960년대 국민소득을 보시면요, 그 필리핀이 우리나라는 79불 정도였어요. 그때 필리핀이 우리보다 잘 살아가지고 150불 정도였는데 지금 60년이 지난 지금 와서는 우리는 국민소득이 35,373불로 448배가 늘었습니다.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산업, 교육, 과학기술이 주도를 한 거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수출액만 봐도 1960년도에는 우리가 그 고물 이런 걸 팔아서 수출액이 3,200만 달러, 1억 불도 안 되는 그런 수출을 했었는데 그 21년에 1조 달러를 넘어서는 경이로운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과학기술이 주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은 수치적으로 한 번 더 살펴보면 정말 전 세계 토지 면적의 0.1%도 안 되는 이렇게 조그만 나라가 자원의 98%를 수입하는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민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반도체 산업은 세계 2위, 휴대폰 산업도 세계 2위, 그 다음에 인터넷 접속률, 스마트폰 보급률에서는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획기적인 변화라고 생각하고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은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동영상을 찍어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보시면 한 10년 뒤에 우리의 변화 모습을 잘 보실 수 있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냥 제가 말씀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세상의 변화는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입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제가 좀 비현실적인 얘기를 드릴 수 있지만 이게 2, 3년 내에 우리 옆으로 오게 된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년 뒤 미래 세상이라고 그랬는데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되고요. 우선 간단히 뭐 비유를 들자면은 우리가 지금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지만 2, 3년 내에는 안경에 AR 폰이 설치가 돼가지고 안경폰을 반 이상 스마트폰 대신 들고 다니는 세상이 앞으로 3년, 5년 내에 펼쳐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안경을 통해서 우리가 통화도 하고 AR 그 정보도 받아들이게 되고 그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이 변화가 오면서 전체적으로는 플랫폼 사회가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공지능인데 이 부분은 제가 잠깐 뒤에 말씀을 드릴 건데 미국 맥킨지 연구소에서는 사람의 충격을 일로 봤을 때 AI를 바꾸는 세상의 변화는 3,000배 이상의 충격이 다가온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전혀 충격을 못 느끼고 있는데 이게 쫙 하고 나타나면은 이제 앞으로 이런 충격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징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10년 뒤에 우리는 이렇게 지금 기술이 발전하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10년 뒤에 드론 택시가 활성화될 겁니다. 이미 서울의 김포공항에서 여의도를 거쳐서 강남까지 중국 업체와 독일 업체, 그다음 우리나라 업체가 시험 운행을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3년 정도면 상용화 되리라고 생각하고 드론 택시가. 그 다음에 암정복이 나오는데 포인트가 안 되네. 암정복은 그 AR이 진단과 그 치료를 통해서 그 거의 암 정복이 수년 내에 이루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0세 시대가 펼쳐진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의식주에 있어서 변화가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입고 먹고 사는 이런 것들이 3D 프린터를 통해서 집도 짓고 옷도 만들고 이런 세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그 3D 프린터로 주택을 보급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지금 그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3D 프린팅이 굉장히 대세적인 일이 된다. 그 다음에 우리하고 직접 관련 있는 농수축산업을 보면은요, 더 변화가 빠릅니다. 특히 우리 수산업은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농업 부분에 있어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팜이 굉장히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빨리 나가고 우리 수산 분야도 이걸 좀 참고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빨리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는데 서울의 동대문 운동장에 가면은 그 스마트팜이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야채라든지 그 채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미 키우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도시에 스마트팜이 설치된다. 그럼 우리도 도시에 스마트 아쿠아팜을 설치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힌트를 가지면서요. 하여튼 스마트 농업 부분이 굉장히 달라지고 특히 축산업 부분은 그 이미 배양육, 그 동물 윤리 이런 것 때문에 그 닭, 소, 돼지를 잡는 게 상당히 제한이 되기 때문에 배양육 시대가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배양육이 이미 미국의 임파서블 버거에는 그 햄버거에도 이미 들어가 있고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지금 배양육이 조금씩 판매되고 있는데 아직은 그 인기는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그럴 때 우리 수산물 양식은 어떻게 할 거냐는 그 생각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로봇, 원격 수술, 디지털 신약, 이거 우리 굉장히 생소하고 비현실적인 단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이미 우리 주변에 들어와 있다 하는 그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공 근육도 있고 이 부분은 넘어갈 거고요.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을 제가 이제 학생들하고 일반인들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은 4차 산업혁명을 굉장히 어렵게 받아들이거든요. 우리가 그 2016년에 다보스 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이 4차 산업혁명을 언급을 했지만 그 자세한 내용을 풀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각자 해석을 하다 보니까 전문가들도 각자 해석을 하는 거예요. 뭐 기술 분야, 자기 기술 분야면 얘기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 좀 더 정리된 이런 것들이 좀 제한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한 3년간 전문가들 얘기한 거 이런 것들을 다 좀 종합해서 보니까 그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일단은 인간의 삶이 편리해진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인간의 삶이 편리해지고 전혀 새로운 그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이 된다. 이 두 가지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기술적인 분야는 그거를 뒷받침하는 내용일 뿐이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 생활을 가장 편하게 해주는 게 지금 자율주행차거든요. 자율주행차가 올해 말에 현대자동차에서 제네시스 90을 이미 그 3단계 자율주행을 내놓겠다 했습니다. 지금 10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제네시스 90이 딱 옷을 벗고 나오는 순간 우리는 어느 정도 고속도로에서는 운전을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이런 세상이 이미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내년에 5.0 우리 정말 인간이 전혀 운전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게 지금 펼쳐진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조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율주행차는 바퀴가 달린 정보통신기기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변화가 금융은행이 핀테크로 바뀌었습니다.
저만 해도 지금 은행에 안 간 지가 한 5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요새는 뭐 우리가 은행에 갈 일이 없잖아요. 그죠? 토스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뭐 송금도 되고 증권도 되고 보험도 되고 하니까 우리가 참 금융 이 부분은 떨어지지 않게 해서라도 그걸 좀 활용하는 게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은행에 쫓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미 핀테크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좀 여기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송도 기존에는 뭐 공중파 이런 방송이 있었지만 지금 공중파 보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전부 유튜브 보고 메타버스를 통해서 BTS의 공연도 보고 이런 세상이거든요. 요새 젊은 20대, 10대들은 테레비 안 합니다. 테레비가 자기네들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전부 뭐 PC로 유튜브 이런 걸 통해서 다 보니까 방 밖에 나오지도 않죠. 그죠? 지방에 들어가지고 이런 방송, BTS 공연조차도 메타버스를 통해서 BTS가 공연을 하면은 2억 명이 시청을 합니다. 동시에.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그 방송을 생각하는 개념이 이미 달라졌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쇼핑 부분만 해도 중국의 왕홍이라고 우리 젊은 친구들 아실 텐데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화장품, 뭐 액세서리 이런 걸 파는데 하루에 168조를 팔아제끼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이게 도대체 조라는 게 얼마나 큰 단위인데 168조를 하루에 그냥 다 넘기는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홈쇼핑 이런 것도 상당히 국내 시장을 대상으로 하면 될지 몰라도 이미 세대가 넘어갔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유통 물류 부분은 굉장히 지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책을 자주 주문을 해서 쿠팡을 통해서 책을 오후에 주문해도 그 다음날 새벽에는 집 앞에 와 있는, 그건 반나절도 안 걸리는 그런 세상이죠. 우리가 서점에도 사실은 갈 필요가 없는 모든 거를 다 딜리버리 해주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전부 반나절 6시간 이렇게 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게 이제 빅데이터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주유소들이 있죠. 주유소들이 물류센터로 다 바뀌게 됩니다. 거기에서 택배 분류가 돼가지고 조금 더 지나면 이제 로봇이 싣고 오는 이런 세상이 되기 때문에 6시간이면 제가 주문한 물품이 집에 와 있는 이런 세상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미 세종에, 오송에는 지금 이제 각 대학의 아주대 같은 데는 그걸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특히 그 네이버 신사옥 한번 보시면은 거기에는 그 회의시설이 인공지능으로 스마트화되어 있어서 출석 체크도 할 필요 없이 들어가면 바로 누가 참석했는지 나오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인공지능으로 다 그 분석을 해가지고 얘기한 내용, 지금과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다 인공지능이 작성을 해가지고 전 직원한테 이메일을 뿌려줘요. 이런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사옥은 사우디의 네옴시티에도 지금 설치하겠다고 지금 그러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회의 환경하고는 상당히 다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027년에 일단 미국에서는 우주여행을 실현한다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새로운 직업이 전부 빅이코노미로 해가지고 필요할 때 이렇게 데려다 쓰는 그렇게 하는 그 직업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이제 활성화될 거고요. 앞으로 이제 파마난 잡이라는 거는 없어지는 거 아닌가. 내가 가진 그 소질과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온라인에서 제공하고 이런 빅이코노미가 된다. 빅이코노미도 한번 좀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제가 임의적으로 지어낸 게 아니라 제가 우리 당연히 지금 근무하고 있는 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기술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기술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고 그 다음에 미국 MIT에서 미래 유망 기술을 매년 발표를 하는데 그 내용을 정리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유엔 미래 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한 내용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객관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해양 분야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것만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4차 산업혁명은 모든 전문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기존 산업과 정보통신 기술의 융합된 산업이 융합을 가져오는 것이다. 요것만 이제 알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이제 일반인들은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뭐 융합이 어떻게 되는지, 통합이 어떻게 되는지 이러는데,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인간의 삶을 정말 편하게 해준다. 편하게 해주고 삶의 질이 향상이 된다. 그리고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새로운 비즈니스 성과가 나오게 된다 하는 내용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 제가 뭐 전문가들 공통되는 내용을 정리한 거고 그 분석한 내용을 정리한 거니까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걸로 끝날 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이거를 좀 알아야 될 거예요. 우리 전문가들 특히 여기는 그 법학자도 계시고 자연과학자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중간 정도의 그 수준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특징인데요. 이게 초지능, 초연결, 초고속, 초융합인데 지금 거를 워낙 넘어서기 때문에 제가 초자를 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초지능,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을 이용한 사물 간 초연결, 그 다음에 5G를 넘어선 6G의 초고속, 그 다음에 양자 컴퓨터가 나오게 되면 정말 세상이 획기적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양자 컴퓨터가 지금 컴퓨터의 뭐 수만 배 그 속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쓰는 슈퍼컴퓨터예요. 키스트의 슈퍼컴퓨터 센터도 한 200분 걸리는 일을 양자 컴퓨터는 1분 만에 해요. 1분 만에. 그래서 그거를 초고속 시대가 펼쳐지게 되고 그로 인한 초융합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초고속은 일단 5G 지금 뭐 콘텐츠가 좀 부족하지 뭐 5G를 넘어서 이미 6G 시대까지 갔다. 6G는 이미 우리 3개 통신사도 그렇지만 기술 개발은 다 끝나 있습니다. 끝나 있고 그 2030년에 이제 상용화하게 되는데 6G가 되면은 원격 수술이 가능하게 돼요. 원격 수술이 어떤 수준이냐면은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우리나라 부산대병원하고 협진을 한다. 그러면 두 집도의가 같이 수술을 동시에 하는 이런 원격 수술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참 비현실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가능해집니다.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가 가능해지고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하이퍼루프 기차라고 그 진공 튜브 속을 달리는 기차인데 그거는 그 이미 시속이 1440km까지 그 개발이 우리 철도기술연구원에 끝나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16분이면 이제 오게 됩니다. 이미 이게 기술이 다 끝났기 때문에 도로만 설치되면은 16분이면 서울, 부산을 오는 그런 초고속이 되고요. 그 다음에 초연결은 사무실 인터넷을 통해서 그 네트워킹을 통한 공유가 된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차도 내 차가 필요 없이 자율주행 차가 나오면 차를 구독하게 되는 내 차를 살 필요가 없는 거죠. 테슬라에 이미 190불이면 한 달 쓸 수 있는 구독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굳이 제 차를 쓰지도 않으면서 주차장에 세워놓을 필요가 없는 그런 구독 경제가 오게 된다. 그래서 미래에는 이제 그 로봇 드론을 통해서 그 배송을 하게 되는 초연결 시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초융합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요. 이거는 실리콘밸리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 그 테슬라사의 사주인 일론 머스크의 그 전기를 주로 읽는데 거기에 보면은 일론 머스크가 꿈꾸는 세상이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미 그 테슬라 전기 자동차를 통해서
자율차를 만드는데 이게 이제 전 지구상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오지에도 인터넷이 될 수 있는 그 스페이스 X 위성을 60만 개를 우주상에 띄운다는 거죠. 그래서 전 지구적으로 그 인터넷망이 되도록. 그래서 이번에 가장 이득을 본 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제일 먼저 인터넷을 파괴를 했는데 테슬라가 지원을 해줘가지고 그 스페이스 스타링크를 해가지고 연결을 해줘가지고 러시아가 공경에 처하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하이퍼루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AI 부분은 잠시 뒤에 제가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이미 이런 세상을 다 꿈꾸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4차 산업혁명의 유망 기술이라고 정리를 한 거는 이 9개 기술입니다. 저는 ABCD, NRIS로 정리를 하는데 일단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은 사람의 지능을 넘어서 이미 지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초거대 AI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초거대 AI가 뭐냐면 아까 그 일론 머스크의 오픈 AI사에 보면은 오픈 AI의 그 챗 로봇이 있는데요. 그 로봇한테 가령 이런 걸 주면은 10년 전에 우리 수능 시험에 그 틀렸던 부분을 지적하고 그게 왜 틀렸는지 그 학술적으로 좀 풀어줄래 하고 선생님이 질문을 내니까 10년 전에 거를 30초 만에 쫙 다 정리를 해요. 그 다음에 화성에서 말타는 우주인을 그려달라. 이런 부분도 사람은 이제 그리려면 생각도 하고 뭐 화성이 어떻게 환경이 어떨지 이런 거를 생각을 하는데 그 오픈 AI는 30초 만에 딱 그려내요. 이미 지각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신약 개발에 인공지능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되려면은 그 일단 빅데이터가 돌아가야 되고요. 빅데이터가 중요하고 이 부분은 우리 해양수산 분야도 그 적용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바이오 헬스는 인간 수명을 150세를 넘어서 500세까지 늘릴 수 있다는 그 미국에 지금 이미 연구가 나왔고요. 블록체인, 클라우드, 데이터, 양자 컴퓨터 지금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나노, 그다음 로봇이 굉장히 중요한데 로봇, 사물 인터넷, 공유 경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펼쳐질 세상이고요. 이거를 제가 설명을 기술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면 한 2시간을 해야 되는데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해양수산 분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양수산에 대한 우리가 기대하고 우려하고 그 바라는 게 있는데 해양수산은 사실은 그동안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21세기 들어서는 해양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이제 우리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대두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이 새로운 기술들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 하는 부분이 오늘 제가 제언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을 해양에 융복합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제일 중요한 내용이 AI, 빅데이터, 증강현실, 드론, 로봇, 그 다음에 IoT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지금 그 연구 과제에서도 제가 킴스트 과제하고 그 키오스 때 우리 과제들을 이렇게 한번 보다 보면 인공지능을 활용한, 인공지능을 분석한 뭐 이런 내용들은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들어가서 보면은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시급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이렇게 융복합이 돼야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해양 분야는 그 기회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AI 기반 수중 로봇도 이미 돼 있고 그 다음에 작년에 그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 이제 한국형 GPS 이것도 예타에 반영돼서 우리 해양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제 도구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빅데이터를 활용한 그 연구 모델, 비즈니스 모델들이
정말 필요할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스마트 항만, 스마트 양식장 이런 데도 다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차세대 융합사업을 좀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디지털 트윈 이런 것들은 우리 다음 발표에 이제 해저도시가 발표될 건데, 해저도시를 넘어서 이제 요새 서울의 부유식 그 해상도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게 워낙 큰 시설이기 때문에, 큰 연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디지털 트윈 기술을 좀 적용해 보면 좋겠다. 이거는 스마트 도시라든지 이런 데 다 적용되는 건데 우리 해양 분야는 조금 적용이 늦는 것 같아서 디지털 트윈을 좀 적용하고 해양수산 메타버스 플랫폼을 좀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역시 빅데이터가 좀 있어야 우리의 그 해양수산 분야의 그 예보 이런 것들이 좀 정확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좀 활용해야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자율주행 운항 선박 이런 거는 우리 자율주행 차량보다도 지금 앞서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넘어서 그 친환경 선박, 그 다음에 선체 청소를 할 수 있는 로봇, 그 다음에 어장 관리 로봇 이런 것들이 좀 돼야 나중에 우리 스마트 양식장도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해저 도시에서 움직이려면 수중 드론도 돼야 되니까 수중 드론을 넘어선 인공 아가미 이거 지금 거의 뭐 상용화 됐다고 들었는데, 인공 아가미가 있어야 또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나중에 해저 장비에도 이용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해운 물류, 그 다음에 수산물 이력 이런 쪽이 지금 우리한테 굉장히 생활에 많이 와닿기 때문에 이런 쪽에 블록체인 기술을 좀 활용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블록체인은 굉장히 중요한 기술인데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아쿠아팜 이런 데 그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고, 그 아까 우리 오은열 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권문상 회장님께서 킴스테 초대 원장님으로서 애쓰셔가지고 이제 수년 내에 우리 해양수산 R&D가 1조 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1조 원을 넘어서게 되면 우리 키오스트도 기회가 되고 해양수산부에 많은 기회가 될 텐데, 이러려면 우리가 좀 융합연구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닌가. 지금같이 단편적이고 이런 과제 가지고는 1조 원도 채우기도 힘들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부원장님께 제가 계속 뭐 상의 드렸지만 우리 4차 산업혁명 이런 거를 좀 적용한 그런 과제들이 좀 나와주면 수월성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려면은 우리가 해양 분야의 미래 세대 양성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냥 해양 분야가 아니라 해양 분야의 디지털을 좀 겸한 디지털 해양 인력 이런, 지금 디지털 바이오 이런 쪽이 굉장히 중요하고 다른 분야에서 그 바이오만 하는 게 아니라 디지털도 이해를 하는 이런 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해양 분야에도 디지털을 활용한 해양 분야가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그 예전에 시그랜트 사업 같은 거를 좀 차별화할 수 있는 지역 혁신 그 사업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히 이제 하나만 더 정리하고 끝나겠습니다. 제가 이 예비 타당성 사업을 예전에 기술성 평가를 하다 보니까 우리 해양수산부의 과제들은 너무 그 해양수산부 내에서만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는 융합사업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간양은 다 붙여 공동연구사업으로 그 과기부의 뭐 애틀이라든지 이런 데를 활용한다든지, 로봇진흥원 지금 우리 키오스트하고 많이 하는 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융합 연구가 처음부터 좀 기획이 되면 그 정말 필요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 해양정책연구소에서 그 리빙랩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지금 전문기관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책성 평가 부분도 좀 강조를 해야 된다. 이 경제성만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정책성 부분 수요가 있다. 그 다음에 그 어민들, 양식어가들 이런 데 수요가 반드시 있다는 거를 좀 그 서류로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그 정책성이 좀 강조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편리한 안전한 그 풍요로운 건강한 바다를 만드는데 우리가 모두 일조를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입니다. 이제 뭐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저도 연구하고 있지만 참 변화가 어렵습니다. 변화가 어려운데 그 변화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피터 드러커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미래 세상을 꿈꾸는 만큼 그 새로운 기술도 나오고 펼쳐지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100세 시대를 넘어서 150세 시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80세, 100세까지는 일할 수 있다는 일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기후변화와 인천 해저도시, 요즘 해저도시에 지금 전문가로 아주 언론도 인터뷰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이면택 한국 스마트 해양 학회장님으로 계신 이면택 교수님으로부터 기후변화와 인천 해저도시에 대해서 저희가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면택입니다. 오늘 정말 이 귀한 시간에 우리 그 기후변화와 인천 해저도시에 대해서 소개할 시간을 주신 우리 공문상 그 학회장님하고 유한만 소장님 그리고 강혜자 여러분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김희웅 박사님 앞에 4차 산업혁명 잘 들었습니다. 아주 쉽게 컴팩트하게 다 설명해 드렸는데 부산대로다 보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SRT 좀 증표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겪기에 너무 힘들어서. 이거 자료 모양이 크게 동영상이 있어서 아마 그럴 겁니다. 말씀 좀 해주세요. 그 제가 작년 8월에 해양사업을 그만두고 나오면서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 책을 쓴 게 뭐냐면 인천 해저도시를 가다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쓴 이후에 작년 8월부터 한 3, 4개월간 제가 어떤 얘기를 많이 들었냐면요. 뭐 이렇게 그 공부하다 나오면서 공상과학수설을 쓰냐. 그 얘기를 제가 가장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잘 안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회장을 맡으면서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1년 4개월이 이렇게 지나갔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이 인천 해저도시가 공상과학 분야에서 이제 과학의 영역으로 내려왔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지금은 질문이 어떻게 받겠냐면 저를 만나면 이런 질문합니다. 야, 인천 서해 그 물이 뻘물인데 약간 흙인데 네가 거기다가 그 해저에도 아쿠아리움 만들면 사람들이 오겠느냐. 그럼 이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준비된 자료를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호주에서 개발한 나노스프라는 방법이 있어요. 그 금속 물질은 그 물속에 있는 먼지를 갖다 빨아들이는. 그래서 그 차단막을 해서 물을 통과시키면 깨끗한 물이 생기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요코하마에서 이제 어떤 그 바닷물을 깨끗하게 하려면 거기 이제 밀물과 썸물을 이용해가지고 밀물도 물이 쫙 들어왔을 때 밑에 판에다 모래랑이 끓여가지고 썸물로 쫙 빠질 때 깨끗한 물이 밑으로 내려오면 그걸 받아가지고 탱크를 통해서 원하는 대로 보내는 아주 다양한 방법이 있어서 이렇게 물이 흐르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형태로 이제 바뀌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은 역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기 계신 분들도 기후변화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자, 그걸 왜 해야 되는데 인천 해저도시를 그래서 제가 기후변화 얘기를 먼저 합니다. 그 말씀 여러분 우리 기후변화 이런 거는 뭔지 얘기 안 다 알잖아요. 산불 나고 북극에 얼음 다 녹고 그린란드 얼음이 녹으면 거기 시신에다가 해수면이 올라가고 그래서 저는 이 인천 해저도시라는 게 우리 내안 그림 여러분들 인천에 있는 내안을 가보신 적이 있나요? 인천 내안이 어떤 곳이냐면요. 그 서해안에 이렇게 서해안이 고차가 9m 정도 되잖아요. 간문을 만들었습니다. 간문을 만들다 보니까
이 하나의 그 바닷가로 호수처럼 이렇게 강물 사이에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호수처럼 되는 데가 인천 내항입니다. 옛날 그 1883년도 양된 제물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항이 처음에는 1800년 쭉 발달돼 오다가 1990년대 되니까 어떤 현상을 말씀드리냐면 수도권의 물동량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내항으로서는 해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부는 해양수산부는 1992년에 인천 신항을 개발합니다. 내항에서부터 한 20-30km 떨어진 밑에다가 신항을 만들어요. 부산처럼. 부산 북항이 이제 포화 상태가 되니까 부산 신항을 만든 것처럼. 그래서 내항 재개발 문제가 이렇게 나와서 지금은 그 3분의 1을 갖다가 또 다음 페이지. 자, 이 3분의 1의 내항입니다. 여기가 관문이고요. 여기가 관문이고 이쪽이 8고도 1고도. 그래서 지금 요 8고도 1고도 요 3분의 1을 먼저 개발하고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개발했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도 여기 530명의 해운 항만 세력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대부분의 이제 우리 해양수산 전문가들이 그 항만 재개발 방식으로 택했어요. 어떤 택했냐면 이 항만 재개발이라는 것은 1972년도 볼티모어 항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뭐냐면 볼티모어 항이 어떻게 되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서양으로 해서 내륙으로 쭉 들어옵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쭉 빠져요. 그래서 원래 그 볼티모어 항은 내륙 깊숙이 있어요. 근데 여기도 똑같이 물동량이 늘어나니까 야 이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내쪽으로 뺍니다. 그러면서 여기를 재개발하자 해가지고 볼티모어 항이 1970년에 개발이 되는데 이때 개발 방식이 뭐냐면 다 부두 쪽에 낡은 부두 쪽에 음악방 짓고 뭐 그림 짓고 공원 짓고 이런 방식이에요. 바로 똑같은 방식. 자, 이게 지금 우리 인천항만공사가 내항 재개발 마스터 플랜입니다. 한번 보세요. 똑같이 육지 쪽에만 건물을 짓고 있고 아파트 짓고 그 돈 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반대했어요. 왜 반대냐? 야 그러면 인천 내항이 인천 북한이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여기 아무리 개발해봤자 야 부산 북한 본 사람하고 볼티모어 항 본 사람하고 싱가포르 본 사람하고 함부르크 뭐 하필시티 본 사람들이 여기 오겠느냐? 이 그림 가지고 그러면 저는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반대로. 자 그러면 이 그림 외에 이 그림을 한번 보자.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인천 내항 재개발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가장 유일한 재개발 방식이 된다는 거죠. 여기가 이 해수면이 60만 평입니다. 그리고 이 부두가 60만 평 해가지고 이 전체 내항이 120만 평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그 안에서는 저렇게 38개 스마트 빌딩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근데 저희가 보도 제한이 걸려있거든요. 자유공원에서. 그러면은 12층 정도 건물을 주면 6층은 바다에 잠기고 나머지 6층은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38개 빌딩 들어가서 해저로 연결시키고 이렇게 해저로 연결시키면 바닷속으로 연결되고 그 와인도 마셔 얼마나 좋은 일을 그 세계 최초의 해저도시가 되겠느냐. 이걸 지금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제가 이 얘기를 쭉 가서 세미나도 하니까 반대하시는 분들이 나타나요. 그 반대하시는 분들이 누구냐면 바로 그 인천 내항에 지금은 운영을 하고 있는 내항군 운영회사분들, 그다음에 항공노조분들. 그분들이 이제 야 너 거기다 주면 우리 지금 당장 나가야 되는데 우리 어떡하니 그래서 제가 그런 그분들이 우리 어렸을 때부터 친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너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대체한 걸 만들어 드릴 겁니다. 아니 자 여기서 530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 그냥 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인천 내항이나 인천 신항에 새로운 부두를 만들어주고 이분들이 나가게 해주고 계획까지 하면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제 얘기를 듣질 않아요. 그러면서 25개월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이제 지금은 서서히 이분들도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한국노조의 최비영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합리적인 분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위원장님 지금 그 한국노조 그 자제분들이
하원노조 엄마 아빠 일하는 데 와서 과연 올 수 있을까요? 지금 응? 대법원 이렇게 줄 내리고 해저도시가 들어가면 애들이 엄마 아빠 일하는 데는 옵니다. 왜? 해저도 저 사이에 요트도 지나고 요트를 전락시킬 때 와서 요트도 내고 애들 요트도 안내해주고 그리고 또 해저 부분도 관리해주고 오히려 노동의 질과 양은 더 고급스러워 줍니다. 그래야지 하원노조도 한 단계 더 발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새누리위원장 바로 이해돼요. 그래서 이제 같이 저는 뭐 이제 맡겼고 지금은 이제 약간 순화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경제적 효과를 이제 또 질문하더라고요. 야 그렇게 해서 어디서 뭔데? 그래서 제가 38개의 그 그림이 들어가는 이런 경물들이 들어가는 경제적으로 뽑아보니까 한 18조 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고 한 일자리는 8만 개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제가 그제 정말 가슴 아픈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제 그 대통령께서 발표를 하셨어요. 무슨 발표를 했냐면 내년부터 대한민국 그 관광객 수를 3천만 명 목표로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베니스 있잖아요. 베네치아가 연 관광객이 2,800명에서 3,000만이에요. 베니스에만 오면 이태리 베니스에만 오면 거기에 로마까지 합치면 또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프랑스는요. 관광수입만 1조 달러예요. 아까 김영 박사님 말씀하신 우리 뭐 무역에 다 수출해가지고 1조 달러라고 하는데 프랑스나 관광수입 하나가 1조 달러예요. 그럼 나머지 상품, 군사, 비행기 해보세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 해저도시를 그리면서 그럼 이게 만들어진 관광객이 몇 명 정도 올까 계산해보니까 3,200만입니다. 여러분 인천공항이요. 인천공항에 와가지고 그 6시간 이상 체류해 와서 트랜짓 하는 사람들 1년에 그 사람들이 몇 명인 줄 아세요? 1,000만 명이에요. 3시간에서 6시간 사이에 그냥 인천공항에 앉아가지고 졸다가 아니면 뭐 면세점 구경하다 가는 사람들이에요. 파리 드로공항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거기는 내려서 내가 트랜짓 3시간이다 그러면 그 드로공항에서 파리까지 35분 정도 걸려요. 그래 가가지고 한 번씩 저녁 먹고 점심 먹고 다시 들어가요. 그냥 돈 쓰게 만들어요. 자 그러면 그 1년에 1,000만 명을 갖다가 졸게 만들어 놓고 3,000만 원 관광객을 목표로 한다? 이것도 좀 난센스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잡을 거예요? 3, 40분 내에 1,000만 명이 올 수도 있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먹고 놀고 즐길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콘텐츠를 고민해야지 숫자에 고민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1,000만 명 그냥 나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지금 인천시장님이 이제 그 강남시장님으로 유정복 시장님으로 바뀌었어요. 국민의힘으로 바뀌었는데 유정복 시장님이 야 바다가 정말 중요해. 그러면 자 내가 공약 1호로 뭘 내세울까 하시다가 재물포 르네상스라는 그 선곡약 1호를 내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당선이 되셨는데 그 재물포 르네상스가 뭐냐면 그 인천 내항이 원래 재물포항이었어요. 그게 이제 증축하면서 내항이 됐고 그러니까 이제 이정부 시장님은 내항 재개발을 내부 동력으로 해가지고 원도심 도민천역까지 내항에서 한 2km 정도 됩니다. 거기까지를 하나의 그 경제 활성화적으로 묶어서 개발해 보겠다. 그렇게 해서 인천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처음 컨셉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여러분 잘 정의석 위원님이 인수위원장을 들어가시고 저를 인수위로 들어가가지고 그 그림을 그리라고 해가지고 제가 제일포레아스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때 이 해저도시를 집어넣었어요. 해저도시 집어넣으면 또 누가 시비 걸까봐 수중도시를 바꿨어. 집어넣어서 지금은 그 인천시에서 그 해저도시까지 다 포함해서 내년도에 한 30억 들여 가지고 그 마스터 플랜을 만듭니다. 제일포레아스 마스터 플랜.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가 이제 저한테 질문이 뭐냐면 야 그럼 뭐 네가 갈 거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일을 어떻게 제가 합니까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여기에 살고 계시면 인천 시민들의 힘이 중요합니다. 인천 시민들의 지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천시에 파에 나왔을 때 정말 공을 들인 분들이 누구냐면 시민사회, NGO. 그 중에서도 그 인천시 총연합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 조직은 어떤 조직이냐면 우리 그 집에서 아이들 학교 보내는 우리 주부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그 커뮤니티예요. 그러니까 회원수만 16만 명이에요. 지역별로 나눠져 있어요. 뭐 저기 영종, 청라, 그 다음에 이렇게 송도 이 세력이 엄청난 그 압력 세력을 부르는데 이분들이 인천시에 대한 압력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이 사람들 좀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운이 좋아서 집행부하고 지도부하고 정말 그 좋은 관계를 만들었어요. 이분들이 지난달 11월 달에 뭘 했냐면 인천 해조도시를 파면서 거기 전체를 갖다가 인천의 그 발전 동력으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저한테 왔고 저한테 뭘 요구를 했냐면 인천 해양 신도시 특별법을 만들어달라고 했어요. 제가 해양 사업 있었을 때 재정법을 4개나 가장 많이 만들었는데 그 정말 좋은 아이디어다. 제울폰 르네상스든 내양 재개발이든 뭔가 특별법이 있으면 가덕 신공항처럼 뭔가 특별법이 있으면 탄력을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걸 만들어줬고 인천 시민사회에서 그 법을 갖다가 만들자고 인천시 국회의원에서 선택하고 다니고 있어요. 저도 같이. 그렇게 해서 이제 인천이 해주시면 하나의 탄력을 받고 이렇게 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제 뉴스를 보면서 저는 좀 뭐라고 그럴까 좀 바다 쪽에 있는 사람 좀 부끄러웠던 게 뭐냐면요. 그 카메론 감독의 아바타 속편이 지금 개봉을 했잖아요. 개봉을 했는데 그걸 보고 나온 사람을 기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어떤 인터뷰를 했냐면 그 아바타 2가 아바타 1은 숲을 배경으로 했고 아바타 2는 부제가 물의 길입니다. 바닷속 해저 세계를 연결시키는 그 속편이거든요. 그걸 보던 이 젊은 친구가 그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림도 너무 아름답고 해저의 그림도 너무 아름답고 스토리도 너무 좋아서 2번, 3번 보고 싶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젊은 친구가. 그 3D 영상에 관해서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직도 나이를 다새기서라도 우리 사람들한테는 어떤 바다에 대한 판타지, 환상 이런 걸 관광하는 게 있구나.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놓칠 거잖아요. 카메론 감독이 아바타 2를 만들면서 또 다시 만들어줬다는 거는 여기 있는 우리 해양수산 전문가는 정말 저를 비롯해서 반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 그러면 영화로 된 그 해저 세계를 누가 실질 물리적 세계에서 구현할 것이냐? 그럼 여기 있는 전문가들이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어디다 구현하겠어요? 지금 한다고 그러면 어디다 구현하겠어요? 저는 인천 해저도시밖에 없다. 그 젊은 애들이 가서 그 아바타에서 나오는 그 물고기를 타고 그 해초 상어도 쫙 누비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물리적인 세계에서 만들어주자는 거죠. 그러면서 감당하고 있다는 걸 제가 느끼고 내가 오늘 강의 가서 마지막으로 이 얘기는 해야 되겠다. 한 사람의 영화 감독보다 우리 해양수산 전문가들이 못했구나. 참 부끄럽구나. 그래서 이제 뭐 시간도 다 됐고 여기 이제 법무사 원장님, 이윤호 부원장님, 소장님 여기 계신 많은 그 호스트 전문가들이 사실 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고 고생도 많이 하고 했지만 제가 그걸 폄하하고 낮추는 게 아니라 그러한 노력들의 임팩트가 어떻게 미국 그 영화 감독 한 사람보다 못 미칠까? 어디에서 이런 원인을 찾아야 될까? 이걸 저는 그 KT스타고 SRT하고 내려오면서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한번 저 해저도시에서 저 젊은 친구가 보고 싶은 그런 걸 한번 우리 이동풍 씨과 이런 걸 연결시켜서 좀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 이렇게 이제 꿈을 꾸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그 인천 해저도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명예교실에 있고 지금은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드 대학교의
고등학교 교수인 윤명철입니다. 저는 역사학자로서는 비교적 처음으로 또 일찍부터 해양사를 전공으로 선언을 했고요. 해양에 관한 논문과 책들을 좀 많이 발표할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중국이나 일본 학자들과 제가 꼭 각을 지은다면 적어도 동아시아 해양에 관한 중국이나 일본의 어느 학자보다 더 많은 논문과 저서 그리고 이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역시 저 입장에서는 중국이나 일본의 단 학자들과의 이런 경쟁 관계 때문에 꼭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자리에 자주 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권문상 회장님이 저를 추천하기도 하지만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민족의 해양 활동에 관해서는 잘 모르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현대 해양에 관해서는 누구보다도 전문가지만 적어도 근대이죠. 특히 고대로 올라가면은 우리 민족의 해양 활동이 얼마나 활발했는가, 즉 우리 민족 또는 문화의 정체성과 해양이 얼마나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기회가 되면은 시간을 좀 할애해서라도 많은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혹시 제가 분명히 30분을 지키겠지만 혹시 조금 오버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미리 말씀드립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강의의 주제는 세 가지인데 제4차 산업, 두 번째는 미중 간의 갈등, 그리고 세 번째는 해양의 의미와 역할,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사실은 역사학자로서 문명에 관한 이론들을 발표했거든요. 그리고 세계 질서에 관해서는 관심을 기울였었어요. 그래서 해양과 연관된 국제 질서에 관한 분석, 이런 논문과 책들도 있고요. 일찍부터 정의한 것은 지금은 인류 문명에 대해 전환기다.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4차 산업 아니면 5차 산업이 온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큰 거는 인류 문명이란 더 큰 패러다임이에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역사학자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이야말로 인류 문명의 최대의 전환기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산업혁명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글로벌리제이션 그리고 리저널리제이션이거든요. 거기에 저는 몇 가지를 덧붙여서 하시면 일단 피플리제이션이라든가 등등 새로운 이론을 덧붙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신대륙주의란 말은 제 기억에는 5, 6년 전쯤에 케빈 커틀러가 처음 쓴 용어예요. 왜냐하면 중앙아시아의 위상이 부각되다 보니까 이제는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질서가 도래한다. 꽤 오랫동안이죠. 16세기 이후에 모든 질서는 해양으로 갔었는데 이제 다시 대륙이 중요해진다. 그래서 케빈 커틀러가 신대륙주의라는 용어를 썼고요. 그리고 그 당시 때 제가 막바로 신문에 칼럼을 쓰면서도 신해양주의란 말을 썼습니다. 그때는 미중 간의 갈등이 또는 해양 갈등이 본격화되기 이전인데 역사학자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그냥 이렇게 이게 좋은 거죠. 신해양주의. 그래서 뉴 오시애니즘이라고 일단 썼는데요. 이 용어의 적합성 여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고 또 조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현재 보면은 동아시아 세계에서는 이렇게 육지와 해양 영토가 갈등이 발생하는데 실질적으로 11개의 영토 갈등 또는 분쟁 지역에서 8개가 해양과 직결되어 있으니까 해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위상이죠. 우리 민족 아니면 우리 국가 아니면 우리 지역,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현대 문명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더불어서 해양은 어떤 연관을 맺고 있을 것인가, 이것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발표와 직결된 것들은 그동안 발표했던 것들을 좀 정리한 건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것들은 오늘 발표 내용과 직결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간접적으로 연결된 것은 아니고요. 직접 연결된 것들이 이런 거니까 제가 그동안 관심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런데 권문상 회장님이 이런 제목을 주셔서 다소 어렵지만 좀 다시 정리해보자. 이렇게 준비하고 오늘 발표를 시작합니다. 인류 문명의 기술사적 검토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이란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휴업에 관해서는 처음 국내에 소개됐을 때 학생들이랑 한번 책을 보면서 스타디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아무래도 역사학자 입장이니까 좀 생각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언젠가 다시 휴업을 중심으로 해서 제4차 산업혁명이란 말이 등장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 전에 김영희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많은 것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놀랐어요. 대충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너무나 구체성을 띄고 있으니까 이제 피부에 와서 내 삶의 어떤 방향에도 약간 수정이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조금 전에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그런데 나는 역사 일의 문명 또는 기술이 산업에 이렇게 봉사한 적 없다는 생각을 또 한번 보게 됩니다. 역사학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4차 산업 또는 3차 산업, 2차 산업 또는 그들이 말하는 1차 산업도 인류 전 역사 과정을 볼 때 아주 큰 패러다임은 변화는 아니거든요. 큰 파동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다른 역사학자들과 다른 점은 산업, 테크놀로지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산업. 그러니까 생태론자들처럼 반문명론자가 아니고요. 현대 문명과 기술을 수용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가진 한계를 우리 인문학자들이 지적해야겠다는 것. 그래서 일찍부터 그런 이론들을 전개했고 그런 이론 가운데 하나가 이를테면 비문명론입니다. Non-civilization. 그래서 civilization, anti-civilization 아니라 저는 non-civilization.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장해 왔는데 마찬가지죠. 용어가 정말 적합한가?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이 이런 현상이면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그 용어가 정말 적합한가? 이거는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맞더라도 점검해 봐야 되는데 당연히 이거는 시대적 문제이기 때문에 역사학자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역사학자가 이런 일을 안 한다면 그건 시대의 책무감을 방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테크놀로지인가 아니면 시스템인가 아니면 문명인가 이런 관점으로 나누어서 분석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주장하는 사람들 이게 기술의 혁명입니까? 아니면 시스템의 혁명입니까? 문명의 대전환입니까?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되거든요. 저는 인문학자고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자연과학자 그리고 사회과학자들이 계시니까. 그리고 기술의 점검도 필요해. 그 기술이 어떤 기술인가? 그래서 조금 전에 발표했지만 이런 기술들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기술력의 변화는 사회 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오고요. 그것이 궁극적으로 문명의 전환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기술만큼 중요한 건 없고요. 모든 존재물에게 특히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이고 생존을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생산력의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생산도구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테크놀로지죠. 그래서 저는 늘 그것을 중요시 여겨요. 그리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직면한 현대 상황 4차 산업 시대는 다르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저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막연히 이해하는 거예요. 사이버 문명이다. 그리고 요새 시간을 무시한다. 시간이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시간이 다른 거죠. 이를테면 뉴턴의 물리적 시간도 있었고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시간이 굉장히 바뀌었고 지금은 더 구체적으로 현실에서 물리적으로 생활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시간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은 시간을 운용하고 시간을 발명했기 때문에 이 시간에 관한 해석이 없으면은 자칫하면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이야기되는 어마어마한 이 기술력의 발전이 인간을 불행에 빠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간도 마찬가지인데 공간은 뭐 다들 이해됩니다. 이랬던 메타버스까지 나왔는데 어쨌든 공간의 변화는 우리가 그래도 이해되는데 시간만큼은 앞으로 추후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 시간이 뒤틀린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짜 우리가 접촉하는 시간의 질이 달라지거든요. 그건 인류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꼭 관심 가져야 되고 AI가 등장을 했는데 이거 참 중요하죠. 이게 기계인간입니까? 아니면 생체인간입니까? 아니면은 김혜 교수님 이거 기호인간입니까? 네. 생체인간? 아니면은 기호인간? 이런 문제들. 저는 기호란 말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결국 기호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알겠는 컴퓨터에 연관된 모든 사이버가 시작이 됐고 인간은 기호로 갔기 때문에 인간에 관한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AI 그랬을 경우에 우리는 이 분야 전공자들이 기호의 의미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시겠지만 제가 녹화실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때 AI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그거 인간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호모, 있죠? 호모 사피엔스. 그 이전에 우리가 호모 하빌리드, 호모 일렉투스 쭉 내려오는데 이때 호모 속이 등장을 하는데 그때 AI를 호모 속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무엇을 볼 것인가? 일찍 부르잖아요. 그때 다가오는 AI. 여러 단계에서 질적 변화가 생기겠지만 그 AI를 호모로 볼 것인가? 아닌가?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호모로 붙이면은 이건 우리가 새롭게 규정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마 제기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비교적 한 몇 년 전부터 사용한 용어가 데미휴먼이에요. 데미휴먼은 반인간인 거죠. 데미갓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리스 신화에서 보는 것처럼 반신 반인인데
데미 휴먼 그러면은 반은 인간이고 반은 AI가 되는 거죠. 기호가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저는 지금 다보스 포럼에서 그 위에 어떤 진행되는지는 잘 모르죠. 비전공자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염두에 두지 않으면 우리가 SF영에서 보는 것처럼 정말 암울하고 어두운 그늘이 진 이런 미래를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이거든요. 인간 존재의 본연에 충실하고 인간이 얼마나 개체적으로, 가족적으로, 집단적으로 행복한가. 이것이 가장 기본이고 그것을 위해서 컨비니언스, 편리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편리함 때문에 모든 것을 희생한다. 그 전에 중요한 것은 인간의 본연의 가치, 이런 것들이죠. 인간의 정의라든가 도덕성이라든가 또는 스피릿이라고 번역할 수밖에 없는 현재까지는 이 마음의 문제까지도 다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현대 문명은 대전환기에 왔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4차 산업혁명이 해자되기 전부터 얘기해요. 아니 AI가 2003년도에요. 결혼 프로젝트가 끝난 것이 2003년도고 4년도에 학생들에게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인류에게는 새로운 종류의 인간이 탄생하는데 이만큼 큰 변화는 없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다시 호모로 시작됐고 그부터는 호모인데 지금 와서는 호모가 어쩌면 그 단어가 접사가 떨어져 나갈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만큼 더한 건 없는 거죠.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 규정이 필요한 시대에 다가왔으니까 제 생각에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전환기가 지금이에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와는 무관하게 일단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전환기는 지금 이 시기가고 그렇다면 여기 사는 우리는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엄청난 충격 속에서 혼란 속에 살고 있고 앞으로 우리는 행복해질 것인가 불행해질 것인가 이 양자의 택일, 이 기로에 서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인식하는 게 필요합니다. 기술이 중요하지만 기술은 반드시 가치와 의미, 마음을 담고 있어야죠. 나머지 역사 속의 문명을 제가 이렇게 정해봤는데 시대별로 제가 시대 구분을 여러 가지로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런 거죠. 1차부터 5차까지 했을 경우에 이렇게 본 것이고요. 일반적으로는 아래 보는 것처럼 1차, 2차, 3차, 4차 지금 얘기되는 겁니다. 이 PPT는 그대로 공유가 되니까 오늘 제가 빨리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은 이 PPT를 가져가시고 인문학자의 견해를 조금 수용하시면 되는 거죠. 자, 시대 구분에 관한 이해가 필요한데 반드시 4차 산업을 했을 경우에는요. 이런 게 필요해요. 시대 정신, 시대 상황, 시대 기술, 시대 기호의 변화를 반영해서 용어를 쓰는 것이고 4차 산업이라는 용어가 쓰여졌다면 여러분들이 체원이 됩니다. 시대 정신은 무엇인가? 시대 상황이 무엇이고 시대 테크놀로지 무엇이고 기호는 무엇인가? 여기 체원하지 비로소 4차 산업혁명 또는 4차 산업 시대 이게 가능해지는 거죠. 혁명으로 그냥 기술적 혁명으로 끝낼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시대를 만들 것인가? 이랬을 경우에는 반드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요소들을 같이 얘기해야 되고요. 나머지는 제가 기준을 설명할까 넘어가죠. 자, 그런데 생산 도구의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신호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 특히 현대 이후는 이게 중요해지니까 이제는 역사로 올라가서 인류 역사를 여러분들이 대한 것처럼 왕조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아니면은 생산 도구 심지어는 생산 양식에 따른 분류가 아니라 그거 수백 년 전에 200년 전에 만든 이론을 지금까지도 적용시키면서 인류사의 갈등을 불러일으킨다는 좀 넌센스죠. 그랬을 때 우리는 기호란 입장에서도 시대를 다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몇 가지 정리해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사용 에너지예요. 에너지에 대한 분류가 필요한데 지금 이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물어보면 모든 공학자들은 자연과학자들은 에너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에너지에 대한 분류라니까 뭐 언제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인력사회, 화력사회, 수력사회 이렇게 나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간단히 넘어갑니다. 그리고 충력사회인데 우리 흔히 마력사회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여기 있고 이제 기계력사회가 됐는데 이게 산업혁명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1차, 2차, 3차 그리고 4차까지 이르는 것들은 바로 에너지, 특히 기계력에 관한 거니까 그 이전에도 얼마나 많은 에너지의 변화가 있었겠습니까? 사용 에너지의 변화.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모르게 된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장 최신의 학문을 하면서 그 이전에 이런 역사적 맥락까지 덧붙여서 설명을 한다면 훨씬 더 우아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훨씬 더 실패할 확률이 적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세계는 제가 이렇게 예측을 해요. 앞으로 포스트는 뭘까? 앞으로는 그 에너지가 파장으로 될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스스로가 이 자체가 되는 거죠. 뭐 사이버네스틱스 같은 경우는 그것 경우는 아니지만
이론 자체, 용어 자체는 그렇다고 봐요. 저는 자체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는데 다만 이것은 인문학자의 상상력이죠. 그래서 정리하니까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그래서 4차가 나오는 겁니다. 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근대 또는 현대 문명의 문제점은 20세기 초부터 수많은 물리학자, 그 다음에 생리학자, 생태학자 등등에서 인류학자에서 제기가 되어 왔고요. 21세기에 다가오면서 점점 심각해지는데 그때와 달리는 이제 국부적이나 지역적이 아니라 전 지구적 문제라는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모든 분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4차 산업이라는 일종의 화두가 등장한 만큼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인류 문명에 대한 전반적 점검이 필요하고 새로운 대안도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을 기술 또는 에너지, 테크놀로지스트들에게만 맡길 수는 없어요. 그들과 우리가 같이 만나서 힘을 합쳐야 됩니다. 그래야지 바람직한 인류를 파멸에 이르지 않는 그런 기술 문명을 발전시킬 수가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저는 상당히 다양한 체험을 하고 싶어요. 인식적으로 실제적으로 먼 곳을 가고 싶고 새로운 곳을 가고 싶고 뭘 하고 싶죠. 이런 것들은 과학이 아니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100년 전에 태어났다면 제가 지금만큼 세계를 마음대로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술 문명은 수용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항상 최고의 일죠. 자, 세 번째죠. 미중 패권 경쟁의 실상과 이해 관점입니다. 그레이트 게임은 언제나 있었어요. 다만 그레이트 게임이라는 용어가 쓰여졌을 뿐이지. 그래서 제가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은 언제 들어서 1차 그레이트 게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레이트 게임이지만 그 이후에도 2차도 있었고 있는데 이유들은 다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은 정치학자의 견해도 있고 역사학자의 견해도 있는 것이고요. 3차 그레이트 게임은 미국과 소련의 문제라고 봐요. 지정학적 관점, 지경학적 관점, 지문화적 관점, 지문화학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해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다시 중국이 등장하는 것이 이거고 그 다음에 지금 가니까 제 4차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보는 건데 이건 미국과 중국인데 지정학적으로는 글로벌리제이션, 리저널리제이션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구도가 돼버리고요. 다른 말로 제가 표현해 봤어요. 미국 제국주의 아니면은 중국은 신중화제국주의. 제가 2003년도 이후에 일관되게 발표한 글인데요. 중국은 이미 제국주의로 들어섰다. 그리고 이것은 과거 중화제국주의와 다르기 때문에 신중화제국주의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제국주의가 이미 지난 거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구란 말을 썼고 중국은 중화제국주의가 새로운 형태로 탈바꿈하면서 오히려 더 과거의 제국주의 국가들을 능가하기 때문에 제가 신중화제국주의란 말을 써서 양대 구도로 봤는데 그것은 공간적으로 서양과 동양의 충돌이고요. 그 이전까지 모든 그레이트 게임들은 적어도 1차 그레이트 게임부터 지금까지는 대부분 공간적으로 서양 세계 간의 대결이었는데 제4차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제가 정의한 이 시기는 공간적으로 흔히 말해서 서양 세계와 그리고 아시아 또는 황인종의 대결 구도로 됐다는 것. 가치는 합리주의, 개인주의, 그리고 반대쪽에는 전체주의, 또 한 가지는 바로 명분주의라고 봤었는데 왜 명분주의라는 용어를 왜 썼냐면은 동아시아에서 중국 문화가 끼치는 영향을 우리가 전면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중국인들이 취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명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명분주의라는 말을 썼는데 그것이 얼마나 타당한가 그 여부는 오늘 그 주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4차 그레이트 게임을 보니까 1차 갈등은 1997년부터 시작됐다. 이런 거 제가 논문을 발표한 거니까 보시면 됩니다. 2차 갈등은 중폭 충돌이 시작됐는데 2003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본격적인 이렇게 대양 영토 갈등과 분쟁들이 생기게 되고 그다음에 양자 질서에서 다자 질서를 거쳤지만 이때쯤 가게 되니까 다시 아시아 지역 또는 범동아시아 지역에서 마저 이렇게 양자 질서로 굳어졌다는 거죠. 미국과 중국이라는 양대 질서로 된 것이죠. 자, 중국을 보니까 이미 2001년도에 SCO가 성립이 됐죠. 2003년도에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동북공정이라는 역사 왜곡 작업이 있었고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정치 문제지 역사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당연한 것이겠지만 후진타오 정부 때 동북진흥 계획이 시작됐고 이것이 일련의 시나리오에서 움직여지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제가 보고요. 그 당시 때 러시아 신동방 정책을 비롯해서 이런 부분들도 제가 충분히 얘기해서 이 시기에 세계 질서는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었구나. 이때 우리나라의 많은 정책 위반자들이 이런 세계 질서의 맥락을 얼마나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이해했다면 우리는 보다 더 잘 대응을 했겠죠. 그러나 현재로 봐서는 그렇게 잘 대응했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자, 3단계를 갈등 증폭으로 봤는데 이거는 당연하겠지만 트럼프 등장 이후에요. 저기죠. 오바마 정권 이후죠. 그러니까 힐러리 클린턴을 국무장관으로는 오바마 정권 때부터 이제 말 그대로 태평양의 시대, 동아시아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렇게 갈등이 도래하는데 이런 것들을 제가 쭉 정리한 거죠. 피벗 에이시아부터 해가지고 등등. 그리고 한국이 참여를 결국 안 했죠. 2013년도에 제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 당시 박근혜 정부가 TPP에 가입을 할까 안 할까. 그때 우리 정부는 상당히 친중적으로 기울어 가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굉장히 유심히 관찰하고 우리가 스타디라는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당시에 한국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라는 말을 가지고 뭔가 보여줬었고 다 거의 끝나갑니다. 그리고 중국 이제 본격적으로 시진핑이 등장하면서 2013년도에서 이렇게 육지 대국이다, 해양 대국이란 말을 선언하게 됐죠. 그래서 9월달에 실크로 완벨트 전략, 10월달에 완로드 전략을 하면서 말 그대로 완벨트 완로드 1대1로 전략이 제기됐고 저는 그 전부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해륙 정책, 해륙 국가론, 해륙 문명론 그리고 해륙 교통망을 주장하면서 역시 육지와 대륙과 해양을 위기적으로 봐야지만 된다고 일주일간 제가 줄곧 주장을 해왔습니다. 시진핑은 이렇게 해륙 국가론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죠. 군사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해군력이 얼마나 급증하고 있는가 미국 문제도 있고 4단계로 가니까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대중국 봉쇄 전략이 구체화되고 있고 이를테면은 자유롭게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 인도양 중시 전략을 표방하고 항행 자유작전, 디커플링을 비롯해서 각종의 이런 것들이 있고 이것이 지금 바이든 정부에게 일부가 수용이 되고 있는 거고 아시는 것처럼 바로 이런 문제들 이제는 바이든 정부 때는 적어도 이 기술을 놓고 중국과 갈등을 벌이고 있다. 이거 간단히 정리한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발표의 주제가 이거예요. 첫 번째는 제4차 산업, 두 번째는 미중 갈등, 그리고 세 번째가 해양이기 때문에 제가 한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니까 미중 간의 갈등은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구나. 보셨죠? 그래서 사형의 가치와 의미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제가 가치와 실질적인 측면으로 봤어요. 정말 가치가 무엇일까? 그래서 영토 문제가 있고 씨파워 문제가 있고 기술력 문제가 있고 세계관의 문제가 있는데 저는 당연히 세계관의 문제를 중요시 여기죠. 왜냐하면 인문학자니까. 그래서 다른 분야는 여러분들이 하시고 제가 할 것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해양적 세계관, 해양문화, 해양정신 이런 것들이 과연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래서 의미로 볼 때 문명적으로 바다라는 것은 초기에는 생존과 생활의 수단과 수산의 장소였었다. 그래서 제가 쭉 열거했는데요. 참고서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들의 통념과는 달리 인간은 이미 10만 년 전 이전부터 장기항해, 원양항해를 했다는 겁니다.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3만 년 전에도 이미 인간은 애계를 왕복항해하면서 산업활동을, 무역활동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대사회라든가 선사시대 또는 이 시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가 특별하고 위대한 존재고 늘 도전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적어도 13만 년 전부터는 원양항해를 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내부적 문제인데 해양문화는 기본적으로 무정부성, 호적성, 민중성을 띠고 있어요. 이거는 세계 역사 증명한 거니까 넘어가죠. 또 한 가지는 육지 세력들은 집중화되고 있기 때문에 늘 제국주의 국가가 탄생합니다. 페르시아 제국부터 늘 제국인데 해양 세력들은 비교적 분산되기 때문에 다국 질서화된다. 그리고 대외관계에 있어서는 비교적 주변 세력들과는 관계에 갈등과 충돌이 적다. 왜냐하면 직접 국경선을 접하지 않고 있고요. 여러 가지. 그리고 방어적 측면에서도 소수의 외부자들이 해양을 통해서 접근하기 때문에 적어도 침략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비교적 해양 세력들은 외부 세력과의 갈등이 비교적 적고 기본적으로 외부 세력에 대한 위협 존재감을 덜 인식한다. 기본적으로 교류와 협력, 무역과 공존을 원칙으로 삼는 것이 해양 문명의 특성이다. 그렇다면 21세기도 우리는 그런 식의 사고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이적이 새어나는 해양 갈등은 일시적인 거죠. 자, 세계관의 문제 보니까 육지는 양, 이런 동화죠. 육지는 선과 면의 만남과 충돌이고 해양은 면, 선, 점의 만남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저는 네트워크 시스템이라고 봐요. 네트워크는 섬의 문제가 아니라 점선이 연결되는 그런 이론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일단 세계관은 이런 것이다. 자, 그리고 마지막인데 만남과 관계 양식을 보니까 인류 역사의 초창기에 처음에는 사람의 바다였었거든요. 우리 그냥 사람들이 바다였는데 그 다음에는 국민의 바다, 내션이 생기게 되고 다시 국가가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제국의 바다로 변하게 돼요. 15세기 이후에
우리 지구의 바다는 제국의 바다를 변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국주의 국가들이 제국주의 야망을 실천하기 위해서 해양을 악랄하게 이용했기 때문에. 그러나 인류의 바다가 되고 저는 더 나아가서 생태학자들과 똑같이 인간만이 지구의 주인은 아니잖아요. 인간만이 바다의 주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만류란 얘기를 합니다. 인류의 바다가 아니라 넘어서 우리는 만류의 바다가 되어야 되고 그런 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 자, 맺은 말입니다. 현재 상황은 아주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많은 학자들이 미래를 예측합니다. 맞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심지어 중국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토록 좋아하던 더플러 그 사람은 아주 옛날 사람이죠. 최근에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뭐 다 틀리죠. The next decade. 저자 누구지? 갑자기? 미래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좀 더 겸허하게 그리고 조심조심 미래를 살펴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산업혁명, 우리 민족과 해양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실 일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오랫동안 우리는 해양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세계관도 굉장히 흡사하고요. 그리고 역동적이지 못합니다. 저는 인문학자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들과 저 같은 인문학자가 힘을 합쳐서 새로운 문명,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개발하는 데 일정은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